예,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조현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외모가 평범하지 않은데 낯이 익으시죠? 네. 예, 아마 저를 좀 닮으신 연예인이 되셔서 좀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처음 뵙는데도 낯이 익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릴 주제는 척추 그 100가지 질병의 근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좀 놀라셨을 거예요. 척추가 어떻게 100가지 질병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척추가 딱 100가지의 질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100가지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언가 가장 많은, 가장 큰 거를 이야기할 때 내가 너보다 100배는 많아. 내가 너보다 100개는 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미로 제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00가지 이상의 질병이 척추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 원인과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척추에 대한 어떤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질병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근래에만 있었던 내용이냐,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내용들의 기록이 있었느냐.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마 낯이 익은 그림일 겁니다. 많이 보신 그림일 텐데, 이 그림을 그린 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탈리아의 학자인데, 이 다빈치가 이 그림에 대한 제목이 비트루비안 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너스라고 하는 어떤 그 건축가가 쓴 저서를 보고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정사각형과 원을 집어넣어서 균형적인 부분의 내용을 이야기한 책을 한 권 써내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기 아래에 있는 문장처럼 길이를 잰 도구를 사람의 손가락이라든지 뭐 팔의 길이 이런 것들로 묘사를 했는데요. 펼친 팔의 길이가 키와 일치하고 양 어깨의 넓이는 키의 4분의 1이고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끝까지는 키의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팔꿈치에서 겨드랑이까지는 키의 8분의 1, 그 다음에 턱 밑에서 코까지의 길이는 머리 끝에서 눈썹까지의 길이와 같다. 마지막으로 귀는 얼굴의 3분의 1이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얘기한 것처럼 펼쳐진 팔의 길이가 신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훑어봤을 때 왠지 몸이 균형 잡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부정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부정렬 증후군.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부정렬 증후군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단어는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미 아까 전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균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이미 부정렬과 정렬에 대한 거를 거론을 했다라는 거죠. 자, 부정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척추나 골반이 삐뚤어지거나 뭐 한쪽으로 틀어져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질환을 부정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고대에 좀 오래 뭐 히포크라테스나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이 부정렬 증후군을 갖고 있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어떤 경우가 많았냐? 지금처럼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그래서 이런 부정렬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뭐 진통제나 주사, 수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트랙션이라고 하는 견인 치료를 했습니다. 견인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아픈 분들을 보니까 아파하는 분들의 근육이 단축돼 있고 짧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견인이라고 하는 건 잡아 당기는 건데
잡아당겨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아픈 게 낫고 효과를 봐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예, 그래서 부정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스트레칭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스트레칭을 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서 스트레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활하시거나 활동하는 데 있어서 혹시 나는 부정열 증후군의 대상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부정열 증후군의 의심 대상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만성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자, 급성 통증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만성 통증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급성 통증은 만성 통증과 구분을 하면 정확하게 다친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 때문에 아프기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김장을 하고 나서부터 아프기 시작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급성 통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만성 통증은 특별히 내가 아픈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계속 점점 아픈 시기나 기간, 강도가 점점 가까워지거나 더 심해지는 증상들이 만성 통증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목이나 허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계속 통증이 있으신 분들. 세 번째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깨의 어떤 특정 움직임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에도 의심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는 성장 부진이 의심이 되거나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잘 안 큰다든지 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형 불균형을 동반한 비만 또는 너무 살이 쪄서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에 내가 좀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증후군의 의심 대상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마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간다든지 바지가 한쪽 바닥만 끌린다든지 왼쪽 발의 바지가 끌리거나 오른쪽 발의 바지단만 끌리는 경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을 보려고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 분명히 아침에는 바지를 정확하게 잘 맞춰 입었는데 소변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남편분이 한쪽 방향에 치우쳐 있어서 바지를 돌려서 볼일을 보시게 되는 이런 분들도 부정열 증후군의 의심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발 뒷굽이 다른 모양이 다른 분들. 신발 뒷굽의 모양이 가장 흔하게 다른 패턴은 뒤꿈치 쪽이 많이 좀 다른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뒤꿈치만 많이 다른 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만 다른다든지 뒤에만 닳거나 아니면 오른쪽은 뒤쪽이 닳고 왼쪽은 앞쪽이 다른다든지 이렇게 신발이 다른 패턴이 좌우나 앞, 뒤에 너무 심하게 치우쳤을 때 이런 경우에도 증후군의 의심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를 꼬고 앉는 게 훨씬 편하신 분들, 반듯하게 앉는 것보다 다리를 꼬고 앉는 게 편하신 분들도 부정열 증후군의 의심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는 통증과 과연 연관이 있느냐? 내가 자세를 좀 나쁘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자세를 좋게 한다고 해서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느냐? 그게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자세를 하시게 되면요, 첫 번째는 외모상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삐딱하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여서 앉는 습관이 되거나 한쪽으로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는 습관이 있게 되면 좌우의 어깨 높이가 다르게 되거나 고개가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외모상으로 봤을 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내가 목이나 어깨 쪽의 균형이 얼마만큼 바른지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관에 가셔서 사진을 찍으실 때 자, 정면을 보시고요 해서 저는 분명히 정면을 봤습니다. 근데 사진 기사님이 자, 고개를 왼쪽으로 좀 더 기울이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조금 돌리시고요. 이런 요구사항이 많아지시는 분들은 어깨와 목에 있는 정렬이 조금 바르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능력장애로 동반이 됩니다. 무능력장애라고 하는 건 정상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던 활동이 아프거나 어떤 통증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세는 고도의 전문화된 활동 내지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과 연관성이 있다. 자, 생활 패턴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일만 하시는 분들보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부정열 증후군 의심 대상자로 되기가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에 어느 한 특정 부위에 너무 많은 일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그 부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부정열 증후군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일반적인 근로자들,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무직종자들 포함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정열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지침들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작업을 몇 시간 이상 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해야 되고, 또 어떤 특정 반복된 작업을 2년, 3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만에 한 번씩 자리를 옮겨서 교체를 해야 되고, 책상의 높이나 또 모니터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자세가 통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바른 자세의 개념은요, 정렬과 근육의 균형입니다. 정렬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보는 정렬, 옆에서 보는 정렬, 이게 반듯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균형은 왼쪽과 오른쪽, 앞에와 뒤, 위와 아래의 근육의 발달이 균형 잡혀 있어야지만 부정열 증후군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한 근육을 강화하고요. 긴장된 근육은 이완을 시켜주게끔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단어로는 쉬운데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어렵습니다. 왜? 이 내용이 바로 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관절 운동의 기본 법칙은요, 유연성과 안전성의 시의소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관절이 아프다, 관절이 다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관절이 다치고 관절이 약한 것들은 근육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관절이 다쳤다라고 하는 건 인대가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나이에 의해서 퇴행성이 아닌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의해서 관절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을 하시다가 발목을 뺐다든지, 운동 중에 손목을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유연성이 좋은 분들일수록 또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일수록 관절이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유연성이 많은 분들에 비해서 관절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했을 때 다칠 확률이 조금 적기는 해요. 하지만 그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관절이 건강할 수 있느냐?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게 유연성이 없게 되면 관절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퇴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긴장과 이완을 유지를 해야 되냐면 적당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경미한 문제도 누적이 되면 장애로 발전하는데, 나비 효과, 그러니까 버터플라이 에펙트라고 하는 도미노처럼 하나씩 쓰러뜨리는 효과를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등산을 하다가 발목만 다쳤어요. 근데 발목만 분명히 아팠는데 이 발목이 아프다 보니까 한쪽 발로만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아프던 반대편 무릎이랑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고 반대편 목도 아파요. 왜 오른쪽에 처음에 다쳤던 발목은 나았는데 반대편에 아팠던 분들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진통제는 내가 다친 몸이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이거에 의한 통증에 의해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아픈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에 따른 요추 부담 수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얼마만큼 허리에 부담이 되느냐? 자세에 따른 요추 3번. 자, 허리뼈는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추 3번에 부하가 걸리는 디스크에 주는 압박을 보면 75kg의 체중이 나가는 사람이 반듯이 누워 있을 때는 허리에 25kg의 부하가 걸립니다.
옆으로 누워 있을 때는 75kg, 본인의 몸무게가 똑같이 허리에 부하가 걸리고요. 빤듯하게 서 있을 때는 100kg의 부하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140kg, 체중의 거의 2배가 걸리는 거죠. 또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등을 바싹 붙여서 기대지 않고 앞으로 등을 띄워서 앉게 되면 본인의 체중의 2배가 허리에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 있는 사람보다 앉아 계신 분들이 허리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똑바로 서서 앞으로 20대 굽힐 때, 20도를 굽힐 때는 150kg. 자, 이 정도 굽히는 정도가 되는데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 정도의,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앉아서 앞으로 20도 굽힐 때, 샤워기가 아니라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감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체중의 2.5배, 185kg까지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허리에 부하를 주는 요소가 5번과 6번이죠. 고개를 숙이고 상체를 20도 정도 같이 숙여 있는 상태 또는 앉아서 숙이는 상태. 그러면 척추의 건강을 위해서 부정열 증후군의 의심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20도 굽힌 상태에서 무언가 일을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이런 행동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척추가 100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인체 신경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척추를 보시게 되면 이 위에 뇌가 있고요. 이 뇌에서 내려가는 굵은 신경과 그 양쪽에서 뻗어나가는 가는 신경들이 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크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구분을 합니다.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에 연결이 되어 있는 신경이고요. 이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뇌, 간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로 구분이 됩니다. 말초신경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가는 신경 가지들이 말초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총 44쌍이 있습니다. 네. 이 말초신경은 다시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체성신경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명령을 전달하는 신호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뜨겁다든지 차갑다든지 부드럽다, 거칠다 이런 느낌을 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체성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또 피부나 이런 데 있겠죠. 또 근육, 움직여 해서 팔을 올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다 체성신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학습하면 알아서 하는 거죠. 신경도 마찬가지로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이 자율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장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나 대장, 소장, 심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자율신경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신경은 교감과 부교감 신경으로 구분이 되는데 교감 신경은 흥분했을 때 발생되는 어떤 일련의 동공이 확장된다든지 막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든지 몸이 떨린다든지 심장박동이 뛴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의 작용이고요. 이완이 되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완벽하게 이완이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게 부교감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장기와 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이 잘 보시면 결국에 뇌에서 어디를 통해서 지나가느냐? 척추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척추가 비뚤어지거나 몸이 기울어졌으면 이 신경의 압박이 발생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신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장기나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디스크, 목 디스크 증상 있으신 분들이 팔에 불편함이 있거나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다리에 불편함을 많이 갖고 계시죠. 중간에 나머지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분들 거의 장기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이거든요.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담당하는 기관 및 장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 신경들이 장기로 연결되어 있는 그림들을 보실 수 있고요. 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증상 발현 부위, 피부나 감각들, 어떤 근육의 통증들이 각 어떤 신경이 눌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와 바르지 않은 자세에 대한 관계를 보면 뇌에서 몸으로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면 정상적 기능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에서 몸으로 가는 신경에 부정열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면 비정상적 기능이 나타나게 되고 이걸로 인한 질병이 생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증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척추의 부정열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압축시켜 드리면 병원에 가서 내가 어떤 의학적 검사나 임상적 검사를 다 거쳤는데도 내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한 문제들이 척추의 신경이 눌리는 거의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았는데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항상 소화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등도 같이 항상 불편한 증상이 있고 이럴 때는 위장으로 가는 신경선이 있는 흉추 6번에 있는 신경이 혹시 눌리거나 압박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은 왜 균형이 깨지나요? 유아기 시절은 기저귀를 잘못 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 기저귀가 없던 시절에는 천으로 된, 어머님들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천으로 된 기저귀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굉장히 얇게 천 기저귀를 채우게 되면 기저귀를 한 번만, 소변을 한 번만 지려도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천 기저귀를 두껍게 해서 몇 번 아이가 소변을 지려도 이 천 기저귀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로 채워놓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걸음을 걸을 때 어떻게 걷죠? 기저귀 때문에 다리가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걸어다니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기 사용식이나 방법. 보행기는 걸음마를 배우기 위한 훈련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양발이 보행기에 앉혔을 때 지면에 아이의 발이 다 닿아야 되는데 엄마들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보행기에 앉혀놓고 다리가 잘 닿지 않는데도 보행기에 미리 앉혀놓습니다. 왜? 하도 기어다니면서 사고를 치니까. 근데 아이가 보행기에 앉아보니까 다리가 허공에 떠 있는데 한쪽 발을 쭉 내렸더니 한쪽 발은 닿아요. 한쪽 발로 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엄마나 아빠의 욕심에 의한 아이가 조금 일찍 걸음마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빨리 걷는 걸 보고 싶어서 아직 아이가 하체의 근육이 완벽하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걸음마를 일찍부터 연습을 시키게 되면 관절이나 근육의 불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성장기 시절은요, 주거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하는 단순한 동작들의 습관. 주거 환경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경우가 적겠지만 옛날에 대가족 시절에 태어나서 자란 집에서 시집장가 갈 때까지 그 집에서만 계속 산 경우가 있겠죠. 근데 내가 사용하는 방이 다락방이에요. 올라갈 때마다 기울이고 들어가야 돼요. 30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쪽 다리만 포갠다든지 이런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부정열 증후군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와 작업 자세. 스트레스와 작업 자세가 부정열 증후군에 영향을 주느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근육이 굉장히 민감하게 수축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혼, 사별, 그 이외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생활, 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근육을 수축시키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부정열 증후군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딱히 어떤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일을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욕을 한다고 하면 어깨가 뭉치고 뒷골이 당겨요. 이런 것들도 내가 어떤 스트레스가 근육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 잠깐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스트레스에 대한 지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스트레스 지수가 내 가족 간, 또 내 배우자의 사별입니다.
내 가족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의 지수 중에 가장 높은 스트레스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와 비슷한 스트레스 지수는 전쟁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터로 이송되고 있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내가 이제 여기 전쟁터로 가게 되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이송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족 간의 사별과 비슷한 스트레스의 수치를 받습니다. 또 하나 이것과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는 내용이요.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이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따라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족 간의 사별이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스트레스와 비슷하다는,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습관 및 근무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틀어진 자세에 반복되는 동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임신이나 돌발 사고, 갑작스럽게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든지, 운동 시 발생하는 충격, 예상치 못한 사고, 그 다음에 임신 중에 태아의 무게 때문에 허리에 과도한 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부정열 증후군의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임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한 분들처럼 되지는 않겠지라고 방심하실 수 있는데 남자분들도 임신하신 분들처럼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배가 많이 나온 분들.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은 임신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골반이나 근육에 대한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영양에 대한 불균형, 내가 음식물 섭취가 부적절하다든지, 그래서 뭐 근육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병리적 문제, 어디가 아프다든지, 예를 들면 제가 위염이 있어요. 위염 증상 때문에 속쓰림이 올 때마다 움츠러들겠죠. 그러면서 자꾸 고정한 자세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나 사고 등의 외상, 그리고 관절의 이상, 냉방이나 난방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으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화에 의한 뼈의 변형. 자, 그러면 노화에 의한 뼈의 변형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일단 뼈의 건강이 중요하겠죠. 그럼 뼈의 건강은 척추의 건강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뼈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성장판이 열려있는 20세 전후의 시점까지는 뼈에 적당한 무게하중이나 충격을 주게 되면 뼈가 좀 더 단단하고 그 다음에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20세가 넘어서 성장판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자꾸 지속적인 무게하중이나 충격을 반복적으로 많이 주게 되면 뼈는 퇴행성으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20대 중후반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관절에 이미 퇴행성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뼈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뼈의 건강을 해치느냐 하면 일단 흡연. 담배를 피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찐득찐득해지죠. 그러면 뼈로 칼슘을 공급해야 될 혈관이 굉장히 가는데 이 가는 혈관을 찐득찐득한 점도가 높은 피가 통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뼈에 정확한 영양분이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뼈에 칼슘이 떨어지는, 골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일찍부터 담배를 피면 뼈 삭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음주.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요, 칼슘 흡수력을 방해하게 되는데 소장의 점막이나 이런 부분이 미세하게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카페인도 너무 과다하게 복용하시게 되면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인 커피 같은 경우, 인스턴트 커피나 원두 커피를 보면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는 뭐 하루 4잔, 원두 커피는 하루 3잔 이상 드시게 되면 골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조건에 포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가게 되면 몸에서는 이뇨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소변에 대한 몸의 수분을 조절해서 밖으로 배출시키지 않게끔 하는 호르몬이 제작용을 못해서 소변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그때 칼슘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탄산음료. 탄산음료에는 인산염이라고 특히 콜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산염이라고 하는 게 칼슘과 만나게 되면 같이 부착돼서 빨려나가는, 그 다음에 간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의 합성을 저해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콜라를 피해서 뭐 사이다나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 조금 낫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칼슘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좀 예방이 될 수 있지만 비만이 되는 원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 과다 섭취. 염분은 소금은요, 이 나트륨은 칼슘과 자석처럼 딱 달라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흡수되기 전에 나트륨과 칼슘이 흡착돼서 밖으로 배출되는 문제를 발생시키죠. 운동 부족. 자, 우리 몸의 뼈의 밀도는요, 얼마만큼 이 뼈에 충격이 적당히 오느냐에 따라서 그 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부러지거나 다치지 않게끔 밀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지 않고 충격을 주지 않으면, 너무 아무 충격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충격을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뼈의 밀도를 굳이 높일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뼈의 밀도가 올라가는데 몸에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연령대비 봤을 때 체격이 큰 비만인 분들에 비해서 마른 분들이 골밀도가 낮아요. 왜? 체중에 대한 부하의 충격이 마른 분들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뼈의 밀도가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어떤 운동이 좋겠어요? 적당한 충격이 가는 걷기, 줄넘기, 이런 운동들이 어떤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햇빛 노출에 대한 깊이, 비타민 D에 대한 부분인데,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먹는 걸로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등푸른 생선이나 야채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이 먹는 것들로 대부분 거의 섭취가 되는데, 먹는 걸로 비타민 D에 대한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은 분명히 햇빛에 대한 부분에 노출을 조금 해서 자외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고 먹는 것도 다이어트 하신다고 잘 안 드시고 이렇게 되면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 발생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더 큰 요인은 지나친 다이어트입니다. 왜 다이어트를 하는 게 골밀도를 떨어뜨리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전인데 골밀도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한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에 대한 절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식에 절제를 했더니 3개월 뒤에 골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골밀도를 높여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있는 골조직 세포가 보통 유지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3개월 뒤에는 그 노화된 세포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다시 새로운 세포가 매일매일 골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이 골조직을 만드는 칼슘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서 절제하게 되면 칼슘 흡수가 떨어지게 되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골조직들이 빠져나가면서 뼈의 약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내 몸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면 내가 지금 몸이 빤듯한지, 아니면 내가 지금 부정열 증후군의 의심 대상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뒤에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는데, 위에 있는 자세는 뒤에서 본 모양이고요. 아래에 있는 자세는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자, 맨 앞에 있는 두 자세를 제외한 나머지 자세들은 다 잘못된 자세들이에요. 자, 뒤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듯한 정렬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목부터 등, 허리까지 여기 보이는 것처럼 C자, D자, C자 형태의 굴곡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굴곡은 복숭아뼈부터 시작해서 무릎, 고관절, 어깨, 귀가 일직선상으로 나란히 이렇게 보이게 되면 옆에서 보는 자세가 굉장히 반듯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의 모양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나 뒤에서 보는 척추의 모양은 반듯해야 됩니다. 측면에서 보는 건 C자, D자, C자 형태로 굴곡이 있어야 돼요. 자, 이 굴곡은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있을 때는 C자 형태로만 구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일자로 있다가요. 100일 전으로 아이들이 혼자 엎어져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목이 C자로 되고 그 다음에 앉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면서 허리가 또 C자로 들어가요. 척추가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측면에서 봐도 일자고 앞에서 봐도 일자인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척추가 반듯하게 굴곡이 없다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무게가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무게를 받게 되겠죠. 근데 굴곡이 있으면 이 무게가 뒤쪽으로도 빠지고 앞쪽으로도 빠지면서 근육들이 이 무게를 분산해서 지탱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에 걸리는 부하가 적게 되죠. 그런데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튀어나오느냐? 이 무게 분산이 근육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직접 척추에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그걸로 인한 증상이나 질환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알겠네요. 목도 C자고 허리가 C자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건강한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만큼 들어간 게 건강한 건지 저만큼 들어간 게 건강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네. 자, 목은요. 자, 목은 목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목의 라인을 살려주는 데 있어서 주무실 때 베는 베개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목에 좋은 베개들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뭐 메모리 폼, 라텍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상품이 돼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무슨 뭐 굿잠 베개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베개는 어떤 베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베고 계시는 것 중에 뭐 메밀 베개, 무슨 편백나무 베개, 목침. 자, 목에 가장 좋은 베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팔베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물론 남자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팔베개를 할 기회가 별로 없으시겠지만 정상적인 성인의 내 팔뚝에 대한 두께 정도를 목에다 받쳤을 때 목이 편안하면 지극히 정상이신 거예요. 근데 이 팔뚝을 목에다 받쳤는데 불편하다. 또는 팔뚝을 댔는데 목이 공중에 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허리의 굴곡은요. 딱딱한 바닥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허리의 손바닥이 허리 중심에 있는 척추뼈까지 손등이 정확하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면 정상적인 굴곡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손바닥을 집어넣는데 공간이 남아있어요. 주먹이 들어갈 만큼. 뜬 분들. 어떤 분들은 안 들어가요. 이런 분들은 다 부정열 증후군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체형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같이 가족 간에 집에서 엄마나 아빠, 아이들 오늘 체형이 부정열 증후군의 의심 대상자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부정열 증후군의 의심 대상자에 노출이 되어 있게끔 체형 진단을 했더니 반듯하지가 않다라고 하면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을 어떤 전문가들이랄지 뭐 운동 처방 전문가나 체형 분석 전문가들 통해서 조금 처방을 받고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체형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가족들의 체형을 진단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간, 턱, 배꼽이 일직선상의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거울을 보고 섰는데 미간과 턱선은 반듯하게 내려왔는데 배꼽이 오른쪽에 가 있다든지 미간과 배꼽은 일직선이 되는데 턱이 왼쪽으로 가 있다든지 오른쪽으로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정열 증후군의 의심 대상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깨와 골반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가 한쪽에 올라가 있거나 또는 골반도 손으로 이렇게 짚어보면 한쪽에 올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부정열 증후군에 대한 노출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몸을 앞으로 숙여서 치우치는 방향을 확인한다. 자,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볍게 다리를 벌리고 몸을 앞으로 숙이셨을 때 왼손과 오른손이 균형 잡히게 왼발과 오른발에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떨어지게 되면 몸의 한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근육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숙일 때 그 근육이 늘어나지 못해서 한쪽으로 잡아당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봐주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들이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 등과 허리의 좌우 높이가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한쪽이 내려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자, 몸을 앞으로 구부렸을 때 등 높이의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척추 측만증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누워서 늑골의 높이를 확인한다.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 양쪽의 갈비뼈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갈비뼈가 한쪽이 이렇게 올라와 있든지 이런 경우도 부정열 증후군의 의심 대상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를 모아서 눈 감고 서 있을 때 흔들림 확인. 요거는 다른 사람이, 다른 가족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 발을 딱 모아서 붙여놓고 눈을 감은 상태로 1분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평상시에 몸의 균형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많이 치우치는 쪽으로 몸이 흔들리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앞뒤로 이렇게 막 흔들리세요. 어떤 분들은 좌우로 흔들리시고요. 어떤 분들은 빙글빙글 도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의심이 좀 더 눈에 보이게 되면 마지막으로 눈 감고 제자리 걸음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모칸이나 어떤 특정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를 바닥에 붙여 놓으시고 내가 제자리로, 이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자리 걸음을 걸어야겠다 해서 다리를 90도로 올린 상태로 제자리 걸음을 50번을 걷는데 눈을 감고 걷습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을 50번 걸은 다음에 눈을 떠보면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몸의 균형이 잘 맞는 편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걸으면서 앞으로 가시거나 옆으로 가시거나 또는 빙글빙글 도시거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도는 방향과 아까 전에 움직였던 방향들이 지금 신고 계시는 신발이 닳는 부분에 해당되는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그쪽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척추에 대한 문제, 이거에 대한 질환이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100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열 증후군에 대한 예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실천을 안 하셔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바른 자세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으면 편하지만 이렇게 펴서 반듯하게 앉으려고 하는 습관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뒷주머니에 핸드폰이나 지갑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일하지 않고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꾸준히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자, 그 다음에 칼슘이 풍부한 식품 많이 섭취하셔야 되고요.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 가지기.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아플 때마다 움츠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칼슘 흡수도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앉은 자세에서 들기. 대부분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분들은 이렇게 숙이다가 다칩니다. 아까 20도 이상 숙일 때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앉아서 들고 일어나시는 대로 물건을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지 않기. 그리고 한쪽 어깨로 물건을 너무 매는 습관을 갖지 않는 것. 반듯하게 누워서 자고 엎드려서 자지 않기.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 등을 바짝 붙이고 귀와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그렇게 바르게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리를 꼬거나 옆으로 기대서 앉지 않기. 대부분 내가 자주 하는 내 습관들이 여기에 몇 가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정열 증후군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예방법을 잘 지키셔서 100가지 아니면
그 이상의 질병들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몸 관리를 건강하게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들으신 내용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예방법을 잘 지키셔서 앞으로 천년만년은 못 사시겠지만 100살까지 정말 척추로 인한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